191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개관하고 1년 뒤 개성 인근의 한 무덤이 도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려 제17대 왕 인종의 능 장릉입니다. 도굴꾼들과 결탁한 일본 골동품상들이 장릉을 도굴해 출토품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팔아넘겼는데 여기에는 국보가 한 점 있었습니다. 높이 22.8cm, 몸통질은 9.6cm에 몸통은 8갈래로 불룩하게 갈라졌지만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했죠. 바로 국보 제94호 청자 참외 모양 병입니다. 이 병에 참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참외 모양의 몸체에 입구는 8잎의 꽃 모양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인데 은은한 비색의 옥빛 유약도 일품입니다. 이 청자는 특이한 참외 형상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인 만큼 왕실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죠. 사망한 왕의 무덤에서 참외 모양의 청자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당시 고려 왕실에서 참외는 특별한 과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씨가 많고 잘 자랐기 때문에 예부터 다산과 다복을 상징했고 실제로 제사상에도 올라가는 정결한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여름 진상품으로 올라가기도 했죠. 사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과일이 존재합니다. 멕시코의 아보카도, 그리스와 스페인의 올리브, 프랑스의 포도, 동남아의 망고스틴, 노르웨이의 키위 등이 있죠.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제사상에 필수로 올라가는 배, 가을을 대표하는 감, 여름을 대표하는 수박, 제주의 진상 품목인 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참외, 좀 더 정확히는 노란 줄무늬 참외입니다. 왜냐면 이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되고 소비되는 독특한 과일이니까요. 오늘은 이 참외의 긴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아마 참외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 학계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참외의 기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삼국시대 이전에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갖고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일부 학자들은 14세기경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정반대 주장을 펼칩니다. 위 유래설의 근거는 인도 북서부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 기원한 참외가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지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나라 시대에 참외류 재배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삼국시대 전래설이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14세기경 전래되었다는 주장을 고수합니다. 정확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고고학적 증거는 분명합니다. 위 장릉에서 청자 참외 모양 병이 발견된 것만 봐도 최소 800년 전에는 이미 참외가 한반도에서 중요한 과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결정적 증거는 1123년 고려의 사신으로 온 송나라 서궁이 쓴 고려도경입니다. 여기에 참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며 참외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특히 참외가 지닌 상징성은 남달랐습니다. 참외는 속에 씨가 많고 잘 자라는 특징 때문에 다산과 다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여겨졌고 깨끗하고 복스러운 과일로 제사상에도 자주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를 형상화한 청자를 제작하기도 했고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하사한 참외를 신하들이 모두 반겼다는 일화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실 참외의 진짜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한자로 참외는 진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은 참을, 과는 오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이로 부르는 채소는 진짜 오이가 아니라 서역 오랑캐 땅에서 전해졌다 하여 호과입니다. 덜 익었을 때는 파랗지만 익으면 노래진다는 의미로 황가라고도 하죠. 참고로 호박은 남과입니다. 그 원산지가 남미여서 남쪽 나라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먹는 과일 수박은 서과입니다. 수박은 고려 때 전래되어 오이와 비슷하지만 오이가 이미 호과란 이름을 얻어 서과라 부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진과 즉 참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이가 자연스럽게 외로 변해 지금의 참외가 됐습니다. 오이를 즐겨 먹었던 우리 조상들이 단맛이 나는 이 열매에 진짜 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는 곧 참외가 우리 식문화의 깊숙이 침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조선시대 양반이나 상민 구분 없이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즐겨 먹었던 과일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맞은 농민들에게는 가을철 벼가 익기 전까지는 식량이 떨어지는 밥 대신에 먹는 양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으면서 참외가 쏟아져 나오면 서민들은 값싼 참외로 줄임배를 채웠다고 하니 민족과일이라 부를 만도 했죠. 20세기 초반에 발행된 별건곤이라는 잡지에는 참외는 값이 싸고 배가 불러 양식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본인은 조선의 하층민은 참외로 배를 채운다면서 신기하다고 쓰기도 했죠.
흥미로운 건 과거 한반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참외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개구리 참외라고도 불렸던 충남 성안의 성안참외, 평남 강서지방의 강서참외, 열골참외, 감참외 등이 있었죠. 이들은 대부분 오이보다 살짝 달면서 초록색 껍질을 가진 재래종이었습니다. 성안참외는 푸른 바탕에 개구리 등처럼 얼룩덜룩한 무늬가 특징이었고, 열골참외는 약간 황색이 도는 초록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노란색 껍질에 흰 줄무늬가 선명한 아삭한 참외는 사실 한국의 독자 품종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도 멜론의 일종이나 참외과 열매가 있지만 한국의 노란 참외와 같은 형태의 맛을 가진 과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프린스 멜론이 상업화된 후 참외보다는 멜론이 주류가 되었고, 중국도 노란 줄무늬 참외는 거의 재배하지 않으니까요. 과거의 참외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녹색 바탕에 줄무늬가 있는 돌참외나 떫은 맛이 나는 재래종 등이 많았습니다. 예전 품종들은 당도는 낮았지만 병충해와 저장성이 강해 재배에 유리한 면이 있었죠. 껍질이 단단하고 오래 보관이 가능해 장터에 천천히 내다 팔 수 있는 참외가 선호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호가 점차 달고 향기로운 과일을 원하게 되면서 참외 품종에 대전환기가 왔습니다. 1950년대 일본의 은천 참외 품종이 도입됐으니까요. 당도가 높기로 알려진 은천 참외 종자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자 우리 농가와 종자업계에서는 이 참외를 토대로 지속적인 품종 개량에 나섰습니다. 1970년대에는 당도를 개선한 신은천 계통의 품종이 보급되었고, 1984년에는 국내 종자회사 흥농종묘가 개발한 금싸라기 은천 참외가 등장합니다. 이 품종은 러시아 야생 참외의 강인한 생장력, 일본 은천 계통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육질, 그리고 황금색 멜론 계통의 밝은 과피색을 조합해 만들어낸 획기적인 잡종이었습니다. 금싸라기라는 이름처럼 색과 맛이 우수해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참외 시장을 장악했고 20년 넘게 장수 품종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금싸라기 참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연구진과 기업들은 더 달고 재배하기 좋은 참외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3년 농우바이오의 오복꿀 참외와 같은 신품종이 출시되어 참외 농가에 보급되었고, 이후 한때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품종들은 과육이 단단하면서도 과즙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당도가 높아 꿀처럼 달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먹는 샛노란 줄무늬의 달콤한 참외는 사실 1980년대 이후에 완성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품종인 셈입니다. 끊임없는 육종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죠. 이러한 품종의 독자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한국산 참외 품종에 대해 공식적으로 코리안 멜론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과거에는 영어로 오리엔탈 멜론이라 부르던 것을 한국 멜론이라 칭하게 한 것인데, 이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 참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만 이토록 참외 품종이 발달하고 애지중지되어 온 걸까요? 이는 기후나 토양 같은 재배 여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참외는 열대,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작물이어서 동남아나 일본 남부에서도 재배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적 선호와 역사적 선택이 달랐습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도 높은 머스크멜론이나 수박 등이 여름 과일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교적 크기가 작고 덜 달콤한 참외류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1960년대 프린스 멜론 품종이 상업적으로 대히트를 치면서 참외 농가들이 앞다투어 멜론 재배로 전환했고, 그 결과 참외는 점차 시장에서 밀려났죠. 실제로 현재 일본에서는 참외 재배가 드물고 일부 재배되는 품종도 예전 우리 재래종과 비슷한 녹색 계통으로 당도가 낮아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중국 역시 노란 줄무늬 참외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부 녹황색 멜론이 지역별로 재배될 뿐 달콤하고 아삭한 노란 참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참외를 즐기는 문화를 이어왔고, 보릿고개를 이겨내는 식량으로도 받아들였습니다. 아사한 식감을 좋아하는 우리 입맛에 참외가 잘 맞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귀한 손님이나 조상의 제사상에 올리는 깨끗한 과일로서 참외를 대접하기도 했죠. 이러한 문화적 애착 덕분에 농업인들도 참외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요. 일례로 많은 한국인은 참외를 먹을 때 씨 주위의 말캉한 부분인 태자가 가장 달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껍질째 깎아먹더라도 씨와 태자는 발라내지 않고 함께 먹죠. 그런데 이러한 식습관은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방식입니다. 외국인들은 멜론이나 호박과 비슷하게 생긴 참외를 보고 태자와 씨를 빼고 과육만 먹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과육은 거의 단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걸 왜 먹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국인들은 태자의 모든 당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태자 때문에 참외를 먹죠.
이렇듯 우리만의 식문화가 존재했기에 참외에 관한 지식과 애호가 전승될 수 있었고 품종 개량 또한 맛과 식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한국의 노란 참외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 먹는 줄 알았던 이 노란 참외가 최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신선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참외도 해외 시장에서 점차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산 참외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2%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일본,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권에 소량씩 수출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순인데 특히 일본은 여전히 한국 참외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상반기 수출 물량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산 참외를 고급 과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도가 높고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인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베트남의 한국산 참외가 처음 수출된 것은 작년인데 무려 17년간 공들였습니다. 2008년에 베트남 정부와 한국산 참외 수입을 위한 검역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병해충 방제와 식물 위생 기준 충족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느라 협상이 계속 지연됐죠. 그리고 작년 4월 베트남 측과 검역 요건 합의가 타결됐고 이로써 참외는 한국 신선과일로는 8번째로 베트남 수출이 허용된 품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7일 경북 성주군에서 재배한 참외가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출하되며 역사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외 몇 박스를 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국가 간 검역 장벽을 넘어선 쾌거라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 참외가 까다로운 베트남 시장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배 기술과 품질 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명이니까요.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수입 첫 해부터 한국 참외가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도 한국 참외에 대한 관심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외는 수분 함량이 높고 껍질이 얇아 장거리 운송에 취약한 과일로 꼽힙니다. 수확 후 상온에서 신선도가 10일 남짓밖에 유지되지 않아 예전에는 항공화물로 소량씩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CA 해상 운송 기술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와 공기 성분인 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정밀 제어해 과일의 호흡을 지연시키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기술인데요. 농촌진흥청과 민간 선사가 협력해 참외에 맞는 CA 해상운동 시스템을 마련한 결과 선박으로 2주 이상 걸리는 거리에도 참외를 실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시험 운송에서는 해상으로 보낸 참외 품질이 현재 도착 시에도 항공 운송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신선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소비자 조사에서도 항공으로 온 참외와 맛이 비슷하다는 답변이 57%, 이쪽이 더 맛있다는 답변이 43%나 될 정도로 맛에 만족했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해상 운송은 물류비가 항공의 절반 수준밖에 들지 않으니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죠. 이런 신선도 유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제 한국 농가들은 참외를 보다 멀리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참외 해외 시장 공략 전략도 나라별로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한국산 참외에 들어있는 가바 성분이 주목받았습니다. 가바는 뇌의 긴장을 완화해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기능성을 홍보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2023년 8월 일본 소비자청에 한국 참외를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공식 등록함으로써 한국 참외는 먹으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습니다. 실제 신종 과일이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되는 일은 일본에서도 이례적인데 이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 한국 참외 프리미엄 이미지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반면 동남아 소비자들에게는 참외의 시원한 수분감과 다이어트 적합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멜론과 오이, 사과의 중간 식감, 갈증 해소에 좋다,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등을 홍보하며 현재 SNS에는 참외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참외 껍질을 반쯤 얇게 포 떠서 샐러드 드레싱에 활용하거나 잘 익은 참외로 스무디를 만들거나 심지어 피클이나 장아찌로 담그는 시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처음 접해본 외국인들이 한국 참외를 맛보고는 생각보다 달고 향기롭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삭아삭하다는 반응을 남기는 걸 보면 독특하면서도 맛있는 과일로 충분히 매력이 통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때는 한국인들만 먹는 과일 정도로만 여겨졌던 노란 참외가 이제는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K푸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즐겨왔고 또 지켜온 이 작은 과일이 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의 힘과 문화의 힘을 입어 글로벌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수박이나 바나나처럼 세계적인 메이저 과일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로서 참외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참외를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은 분명 한국의 여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향수 어린 맛일 겁니다. 이제 그 맛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게 됐음이 뿌듯합니다. 한국의 노란 참외가 키위나 아보카도처럼 전 세계 과일 시장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빛내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